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회계 파트를 이제 끝을 내고 기업 재무관리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체크 좀 합시다. 우리 기업 재무관리에서 일단 파생상품의 이 네 가지의 종류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죠. 일단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선도 거래는 뭡니까? 다른 말로 밭대기 거래라고 하죠. 이 선도 거래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의 1대1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도 거래는 사실 계약의 1대1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계약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맞추면 되는 거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도 거래는 계약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실제 우리가 그 계약을 정말 이제 이행해야 되는 날짜에 그가 만기일이라고 하죠. 그 만기일에 쉽게 말해서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선도 거래예요. 그래서 이건 1대1로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선도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도 거래에서의 약간의 불편함을 일종의 어찌 보면 시장 안으로 가져와서 제도화한 게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요. 뭡니까? 그렇죠. 표준화된 계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준화된 계약이 존재하고요. 계약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계약이 불이행할까 봐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일 정산과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에 뭡니까? 그렇죠. 시장 거래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여기 보면 선도 거래는 주로 그 만기일에만 거래가 만기일에만 청산이 가능해요. 거래가 이제 그때 이루어지니까 이때만 가능한데 선물 거래는 얼마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만기일 이전에도 얼마든지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시험에 정말 비교 자주 해서 나오니까 반드시 좀 체크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선도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옵션. 옵션은 일정 그 기간이 지나서 어떤 그 뭐죠? 대상물을,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산이죠. 그걸 이제 사거나 팔 수 있는 뭐냐? 옵션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 의무가 없다. 내가 하기 싫으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옵션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사는 옵션. 자, 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콜 옵션.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콜 옵션은 뭐라고? 살 수 있는 권리라서 buy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서 sell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요게 옵션. 그 다음 마지막으로 swap은 뭐냐면요. swap은 말 그대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교환입니다. 교환.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 수합을 한다. 그럼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과 변동금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이 고정금리를 주면서 변동금리를 받고요. 변동금리를 받는 사람은 변동금리를 주면서 고정금리를 그렇죠 받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대상물을 서로 교환한다. 이게 바로 파생상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두 번째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CAPM. 그렇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CAPM의 역시 그 가정, 마코이치의 곡선의 가정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가서 하도록 하고 CAPM의 공식 하나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서 I라는 어떤 기업의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바로 무위험 자산에다가 플러스 그 기업의 베타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요거 빼기 뭡니까? 다시 무위험 수익률 요렇게 한다라는 거. 요거 KPM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투자 평가 방법에서는요. 화폐 가치, 즉 시간 가치를 활용한 것과 활용하지 않은 게 있는데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과 하나 더 있죠. 수익성 지수. 요 세 개가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뭡니까? 사용한 거라면 회계적 이익률법과 평균 회수기간법. 요거 회수기간법은 뭡니까?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려하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문제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바로 기출 변형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4번. 다음 중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좀 전에 했네요. 뭡니까? 선도, 선물, 옵션, 수합이니까 아니까 몇 번? 외환 계약 4번. 자, 이거 좀 전에 다 했던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싹 다 나오네요. 오케이. 자, 605번. 주식 투자 정보를 살펴보면 베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중 주식의 베타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다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베타는 뭡니까?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베타는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지고 체계적 위험만 반영한 것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이 베타는 뭐냐? 주식 수익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1% 변할 때 해당 기업의 수익률이 몇 % 변할 것인가? 즉 뭡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별 자산들의 민감도를 말해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뭡니까? 둔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한번 볼게요. 1번 기억.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시장 수익률보다 해당 주식 수익률이 변동폭이 더 크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 그래서 이런 걸 공격 자산이라고 그래요. 니은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을 방어 자산, 위에 했네. 공격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디귿 시장 수익률과 해당 주식 수익률 간 공분산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 걸 베타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 그냥 기억하죠. 리을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도 감소되지 않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체계적 위험만을 갖고 있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되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4번 되겠네요. 자 606번 좀 전에 했네요.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를 뭐 하는 겁니까? 핵심어 나오네요. 교환 뭡니까? 수합 정답 1번 607번 파생 상품 중 풋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전에 했네요. 풋옵션은 뭡니까? 아까 전에 옵션 중에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라면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내가 5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5만 원에 뭐 하는 거다?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만기에 도달하면 항상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2번. 주가가 낮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 정답 몇 번? 2번이네요. 왜 그래요? 잘 봅시다. 내가 5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4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얼마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겁니까? 10,000원. 근데 이것보다 더 떨어져서 만약에 현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할게요. 2만 원짜리 주식을 나는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더 가치가 있어요? 3만 원만큼. 그렇네요. 주가가 낮을수록 이 권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에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 아니죠. 이거 팔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더 높아져야겠죠. 틀렸네요. 4번 주식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팔 수 있는 권리다. 5번 주가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보통 높아집니다. 보통 높아져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 이건 사실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어려운 내용 같아서 그냥 높아진다 정도만 체크할게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608번.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는 1번 주식 가치의 극대화와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일정 조건이 성립될 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주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하는 거고요. 그건 곧 부채가 일정할 때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가 일정하면 자본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기업 가치도 극대화된다. 맞죠? 2번 한번 봅시다.
재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준은 기업 목표인 이윤 극대화 달성 가능이다. 오케이. 그렇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달성. 그건 꼭 뭡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뭡니까? 그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랑 동일하죠. 3번 기업의 가치는 자기 자본의 가치와 타인 자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렇죠. 자기 자본 가치가 뭡니까? 자본. 타인 자본 가치가 뭐예요? 부채. 그리고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자산. 오케이. 4번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되면 기업 가치도 극대화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되면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된다. 오케이. 맞죠? 5번에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 극대화는 주주 가치 극대화 상충된다. 아니죠. 주식 가치 극대화한다라는 건 즉 자본이 극대화되는 거고 그는 곧 주주 가치 극대화랑 같은 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0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말했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죠.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present value라 그러는데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나누기처럼 보이겠다. 다시 지울게요. 자,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 혹은 할인율 요거에 n승으로 나눈 겁니다.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서메이션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보기 1번. 현재 가치란 미래의 일정 시점의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거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2번,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 환산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오케이, 맞죠? 그렇죠? 3번,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즉 n 값이 올라간다는 건 분모 값이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맞죠? 4번,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높아진다.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낮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네요. 5번, 현재 가치 개념을 알면 서로 다른 시점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관리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건 현재 시점이지만 그것들의 수익의 성과는 미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 4번 좋아요. 610번 이거 방금 했는 거. 오케이. 자, 610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주식의 베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분석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자, 보니까 베타가 A는 1보다 크니까 공격 자산, B는 1이니까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C는 제로니까 뭡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0.2니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주식 A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는, 아니죠.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둔감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 틀렸네. 그 다음 2번.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 A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반대로 움직이는 D에 투자해야겠죠. 자, 그 다음 3번. 주식 B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주식 B가 아니라 뭡니까? A가 될 거죠. 가장 공격적 자산. 4번에 주식 B와 주식 D에 자금을 절반씩 투자하면 베타 계수는 0.5보다 커진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냐? 주식 B에다가 베타 계수 1에다가 0.5만큼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D에 대해서 D는 마이너스 0.2에다가 다시 0.5 곱해주는 거죠. 요거. 그럼 얼마 나와요? 이게 0.5고 요거는 마이너스 0.1인가요? 그쵸? 그럼 0.4 나오나?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베타 계수는 0.5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오케이. 5번. 주식 C는 코스피 지수의 등락 여부와 상관없이 변동한다. 오케이. 베타가 제로니까. 정답 5번. 자, 6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11번. 자, A기업의 주식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된다. B기업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된다. 만약 내년 경기 상황과 각 경제 상황에 대한 AB의 주가 전망치가 다음과 같을 때 AB기업의 기대 수익률은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렵지 않네요. 일단 A기업이 내년도에 호황이 될 확률은요. 0.5예요. 0.5에 호황이 0.5인데 그때 주가는 1,200원이 될 거래요. 그렇죠? 가중평균 하는 거죠. 불황이 될 확률도 0.5인데 그때 주가는 900 된대요. 그러면 A
기업의 1년 뒤에 주가, 예상 주가는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50원이 됩니다. 요렇게. 그쵸? 요게 A. 그다음 B 한번 해봅시다. B는 역시 호황일 확률 0.5에다가 그때 주가는 11,000원이래요. 플러스 불황일 때 0.5에 그때 주가 8,000원. 요거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냐면요. 9,500원이 돼요. 끝났네요. 그렇죠? 그럼 A 주가 지금 1,000원인데 내년에 기대되는 금액이 1,050원이면 몇 퍼센트? 플러스 5%. 플러스 5% 증가한 거고요. B 기업은 현재 10,000원인데 근데 1년 뒤에 9,500원으로 만약에 예상이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612번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올바른 선별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선도거래는 증거금과 일일 정산제도. 이거는 선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2번 선물 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 1대1. 1대1은 뭡니까? 선도. 그 다음 3번 선물 거래는 특정의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정답 몇 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3번. 4번 선도 거래는 선물 거래와 달리 결제 이행을 청산기관이 보증한다. 청산기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 반대로 되겠죠. 반대. 선도 거래는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 가능한 거 뭐였습니까? 선물.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됐고요. 6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현재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의 기대 수익률이 15%래요. 이거는 일단 마켓 포트폴리오의 마켓 수익률이 이게 15%라는 거죠. 15%. 국고채 수익률은 뭡니까? 이런 건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죠. RF. 이게 5%. A 주식 수익률이 20%라고 기대가 되고 있다. 이때 주식 베타가 2라고 한다. 그때 A 주식은 시장 균형 포트폴리오보다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본자산 결정 모형 어떻게 합니까? A 주식이니까 A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 수익률 RF 플러스 그 다음 뭐요? 베타에다가 RM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RF 이거잖아요. 그렇죠?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일단 RF가 얼마입니까? 5%. 여기 5%. 베타가 얼마예요? 2. 그다음 여기도 5%.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 오케이 15%. 이거 하면 되죠. 요거 쭉 계산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요. 요게 바로 25%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인데 A 주식의 수익률이 현재 20%래요. 근데 적정 그 수익률이 25%래. 그럼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요.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그때부터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기간 동안 요거는 20%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2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현재 시점에 주가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자, 10,000원이라면 그럼 20% 수익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똑같이 12,000원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럼 25% 수익이 나려면 현재 주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것보다 싸야겠죠. 그렇죠? 그럼 현재 지금 20%라는 거, 10,000원이라는 거, 이건 뭡니까? 적정이 지금 현재 가치가 이건데 이것보다 높다라는 거 뭡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출 예상 문제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출제 예상 문제도 좀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출제 예상 문제 614번.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뭡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를 점점 늘리면 그 위험이 줄어드는 게 있고 반면 줄어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줄어드는 이 위험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비체계적 위험. 이건 어떤 위험? 비체계적 리스크. 이건 뭐예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밑에 B는 뭐예요?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위험. 요거는 뭐예요? 경기 전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자율이나 외환시장 변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거 쉽네요. 뭡니까? A는 일단 회사와 관련된 거니까 일단 요거는 비체계. 요 체계. 제품 리콜 이거는 비체계 맞죠?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 체계적 위험. 인플레이션 체계적 위험. 도사분기는 그 회사 거니까 비체계적 위험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럼 나머지 이제 요거 두 개인데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오케이, 체계적 위험 되겠네요. 그렇죠? 매출 감소는 그 회사만 갖고 있는 거니까 비체계적 위험.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61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15번. 자, 한번 봅시다. 순자산 부채 비율 말하는 거죠. 부채 비율. 이거 뭐였습니까? 자본분의 부채죠. 자본분의 부채. 순자산 부채 비율이 150%인 기업에서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이 각각 12%, 10%라면 기업 전체가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가중평균 자본지수죠. 가중평균 자본지수 WACC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해봐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할까요? 요거 어떻게 합니까? 자,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럼 요 자산이 되죠. 요것분의 부채 곱하기 뭡니까? 타인 자본 비용인데 여기서 반드시 1-TC 세후 자본 비용을 해야 돼요. 요거 그다음 플러스 역시 동일하게 부채 플러스 자본 요번에는 자본. 요 곱하기 뭐요? 그다음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이거죠. 이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순자산 부채 비율이 150%래요.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게 여러분 뭡니까? 자, 우리가 그 부채 비중 했었죠. 부채 비중이 자본분의 부채 아닙니까? 그럼 이게 150%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본이 얼마? 100, 부채가 150.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 플러스 자본 두 개 하면 여기 150, 여기 100 분의 부채 150. 요거. 그다음 타인 자본 비용이 얼마래요? 10%래요. 그렇죠? 타인 자본 비용이 10%. 여기 10%. 세금 효과 무시하는 거니까 이건 X. 이건 X 없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150, 여기도 100. 이번에는 여기가 100. 자기 자본 비용 얼마? 12%.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10.8%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616번. 자, 아까 가중평균 자본지수 좀 전에 한 거고.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뭡니까? 오케이, 권리. 되게 중요하죠? 뭡니까? 옵션. 됐어요. 617번 금융자산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하나만 기억합시다. 금융자산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high risk 그 다음에 high retur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high risk,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return이라는 게 return 요게 금융 용어로 수익을 해요. 수익률. 왜 수익률이냐? 투자를 하면 그거에 반대급으로 뭐가 돌아요? 수익. 그러니까 이 return을 우리 보통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금융자산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흔히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파생상품,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채권, 그 다음 예금. 자, 이랬을 때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위험도는 이렇게 됩니다. 왼쪽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뭡니까? 위험도가 높아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그럼 위험도가 제일 높은 파생상품이 뭡니까? 수익률도 가장 높겠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1번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국채보다 주식이 낫다. 아니죠. 국채는 채권이니까 반대겠죠.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다. 틀렸네요. 2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생상품보다 예금에 가입해야 된다. 아니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보다는 파생상품에 가입을 해야겠죠. 틀렸네요. 3번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익률을 감소해야 된다. 그렇네요. high risk, high return이란 건 반대로 말하면 low risk, low return이 되니까. 그렇죠? 정답 3번. 4번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실물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요. 요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5번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퍼가 높은 주식을 구매해. 내가 예전에 한번 했죠. 우리가 퍼는 뭡니까? 낮아야 좋다 그랬죠. 오케이. 퍼 뭐였습니까? 기업의 현재 주가분의 뭡니까?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거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618번. 요거는 뭐 상식 같은 거네. 한번 봅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공매도를 말하죠. 이 공매도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걸 금지해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주로 이제 기관만 할 수 있거든요. 기관만. 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의 그 서학개미들은요, 서학개미들은 이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주식을 공매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서 폭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서학개미운동.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19번. 시중의 금리, 즉 이자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자, 일반적으로 이자가 하락하면요,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물론 이런 논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봅시다. 왜 상승하냐면요, 금리가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은행에 투자를 해도 돈이 이자가 너무 안 되니까 다들 어디로 갑니까? 주식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주가는 상승한다. 물론 이 논리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그걸 원래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신용대출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네. 신용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매달 뭐 내야 돼요? 이자. 근데 이자 부담이 떨어질 거니까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오케이네요. 그렇죠? 3번, 월세로 집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들. 그렇죠? 월세로 집을 임대하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때 이자가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전세로 넣어놓으면 이자가 이렇게 되면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월세로 따박따박 고정금액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 사람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4번에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 이 사람 엄청나게 손해겠네요. 그렇죠? 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 금액이 떨어지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 5번,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 자, 620번. 현재 10만 원을 연 10% 확정된 복리 이자로 은행에 예금할 경우 2년 후의 미래가치는, 이거 현재가치 미래가치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현재 1년 뒤, 2년 뒤 이랬을 때 여기서 10만 원을 이자율 10%의 확정된 복리로 2년간 여러분들 예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미래 가치는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이 10%죠. 그럼 0.1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기간이 2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요? 1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1.21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얼마 돼요? 오케이, 바로 4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621번 보겠습니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캐페매 가정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 캐페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가정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총 6가지. 뭡니까? 첫 번째, 모든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며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투자자는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 투자하고요. 세 번째, 모든 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단일 기간이다. 네 번째, 자산의 미래 수익률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으로 기대한다. 즉,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5번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며 모든 투자자는 무위험 이자율로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뭐 하는 겁니까? 대출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자본시장은 완전 자본시장이다. 즉 세금이나 거래 비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6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건 뭡니까? 바로 나오네요. 불완전 자본시장이 아니라 완전 자본시장이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 6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에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A 주식의 균형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이거 앞에서 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자, ERA 주식이니까 A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RF 플러스 뭡니까? 베타의 뭡니까? ERM 빼기 RF 이거잖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무위험 이자율 5%. 그럼 여기 얼마요? 5%. 그럼 여기도 5%. 그 다음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요거죠? 얼마? 10%. 그 다음 베타 얼마? 1.2.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0에서 5% 빼니까 여기가 5%일 거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면 여기 얼마? 이렇게 하면 6%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5% 하면 얼마? 11% 나오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자, 여러분 됐고요.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나머지를 전부 다 끝내려니까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재무관리 이제 마지막 뒷부분 문제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모든 과목의 개별 문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